역사의 수레바퀴에 내가 깔려 죽어도 각하만은 지키겠습니다. 국회 청문회장에 울려 퍼진 이 발언은 국민들을 경악하게 했습니다. 그 발언의 주인공은 전두환 대통령의 최측근 신복 중의 신복, 바로 장세동이었습니다. 대통령보다 더 무섭다는 평가를 받았던 그는 남산의 황제라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권력의 정점에 섰던 그에게 찾아온 마지막은 상상보다 훨씬 비참했습니다. 장세동은 전두환을 그림자처럼 따라 다녔습니다. 그의 눈빛 하나에 장관이 자천되었고 정치인들이 벌벌 떨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전두환조차 세동아, 너 때문에 술맛이 떨어진다 농담을 할 정도로 그는 늘 대통령 곁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몰락은 순식간이었습니다. 3번의 감옥행, 38억 재산에서 빈털터리로 전락한 삶, 그리고 평생을 바친 주군의 차가운 배신. 과연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1936년 전라남도 고흥의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장세동은 일찍이 가족과 함께 서울로 이사했지만 생활은 여전히 궁핍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말단 공무원이었으나 형편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가난이 그의 운명을 바꾸었습니다. 등록금이 필요 없는 육군사관학교에 진학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만약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 일반 대학에 진학했다면 전두환을 만날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 그의 가난이 역사적 만남을 가능하게 했던 것입니다. 1965년 장세동은 맹호부대 일진으로 베트남에 파병되었습니다. 그는 무려 3차례나 베트남에 파병될 정도로 용맹함으로 이름을 떨쳤습니다. 첫 번째 파병에서 그는 베트콩의 기습으로 어깨에 간통상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의무병에게 부하들부터 치료하라, 나는 마지막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이 장면은 곧 기사화되어 국내에 대서특필되었습니다. 그리고 1966년 군병원에 전두환 중령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처음 보는 장세동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짧은 만남이 훗날 두 사람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훗날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장세동의 지휘 아래 있었다는 점입니다. 유신 반대 시위로 구속되었다가 군에 입대한 문재인은 특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 제3대대에 배치되었습니다. 그때 여단장이 전두환, 대대장이 장세동이었습니다. 문재인은 1978년 2월에 전역했는데 입대가 조금만 늦었더라면 12.12 군사반란에 동원될 수 있었습니다. 민주주의 대통령과 군사정권의 핵심 인물이 상관과 부하로 만났다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1979년 12월 12일 밤 대한민국 현대사를 뒤흔든 군사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날의 핵심 회의 장소는 다름 아닌 장세동의 사무실이었습니다. 아내 지경자 여사가 남편으로부터 받은 연락은 단 하나였습니다. 밤늦게까지 회의가 있으니 죽을 좀 끓여 보내라. 여사는 평범한 야근인 줄 알고 죽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은 신군부의 핵심 세력이 먹으며 반란을 준비하던 식사였습니다. 지경자 여사는 훗날 진실을 알게 된 후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1981년 장세동은 대통령 경호실장에 임명됩니다. 임명식에서 이례적인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보통은 임명받은 자가 선서를 하지만 전두환이 직접 선서를 한 것입니다. 나를 지켜줄 사람의 임명난독을 들으며 내가 선서하고 싶다. 이 말은 장세동에 대한 절대적 신뢰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장세동은 심기경호라는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대통령의 신체뿐 아니라 마음까지 지켜야 한다는 발상이었습니다. 산책로의 돌뿌리 하나까지 제거하고 눈을 녹이는 약품까지 개발하게 했습니다. 청와대에 머물 때는 본인도 구두끈조차 풀지 않고 24시간 대기했다고 합니다. 전두환이 직접 선서까지 했던 이 충성스러운 부하. 그런데 20년 후
전두환은 다른 말을 하게 됩니다. 1984년 신민당 돌풍이 일자 전두환은 장세동을 국가안전기획부장에 임명했습니다. 이때부터 그는 남산의 대통령이라 불리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게 됩니다. 야당 창당 방해, 평화의 댐 사건, 그리고 악명 높은 수직임 간첩 조작 사건까지 그의 이름은 어두운 정치 공작과 함께 늘 거론되었습니다. 그러나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발생하면서 민주화의 열기가 폭발했습니다. 결국 장세동은 권력에서 밀려나게 됩니다. 죽은 종철이가 산 세동이를 쫓아냈다.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1988년 50 청문회에서 장세동은 다시 증언대에 섰습니다. 그가 남긴 발언은 아직도 회자됩니다. 사나이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 목숨을 바친다. 역사의 수레바퀴에 내가 깔려 죽어도 각하에게 피해는 없게 하겠다. 그는 의리의 사나이라는 별명을 얻었지만 동시에 역사에 반성하지 않는 인물이라는 비판도 함께 받았습니다. 장세동의 삶은 이후 감옥의 연속이었습니다. 1989년 일해재단 사건으로 첫 번째 구속을 당합니다. 전두환 정권 시절 설립된 일해재단은 대기업들로부터 억지로 거액을 걷어들였는데 장세동은 이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직권남용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지만 곧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1993년 용파리 사건으로 두 번째 구속이 됩니다. 통일민주당 창당을 방해하기 위해 조직폭력배를 동원한 정치공작 사건으로 당시 용파리파라는 폭력 조직이 동원되었습니다. 그 배후로 장세동이 지목되었고 그는 법정에서 용파리 사건에는 나 이상의 배우는 없다 라는 발언을 남겨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1996년 내란 및 군사 반란 혐의로 세 번째 구속을 당합니다. 김영삼 정부가 추진한 역사 바로 세우기 재판에서 12.12 군사 반란과 5.18 광주 민주화운동 진압에 가담한 책임이 인정된 것입니다. 결국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이는 장세동 인생 최대의 굴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감옥에서 나올 때마다 전두환을 찾아가 각하 휴가 잘 다녀왔습니다 라고 인사했습니다. 소문에 따르면 전두환은 그런 장세동에게 위로금 명목으로 총 30억 원을 건넸다고 합니다. 감옥을 다녀올 때마다 전두환이 건넨 위로금 총 30억 원, 한 번에 18억, 나머지는 8차례에 걸쳐. 그런데 이 돈은 훗날 진짜 의리인가 돈 때문인가 라는 의혹을 불러일으킵니다. 2002년 장세동은 느닷없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선언합니다. 그가 신고한 재산은 무려 38억 원. 대선 후보 중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했습니다. 그러나 지지율은 2%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전두환의 반응이었습니다. 우리 시대는 끝났다. 왜 또 나서나? 평생을 바친 주군의 차가운 말 한마디였습니다. 결국 장세동은 선거 하루 전날 후보직을 사퇴했고 이후 전두환의 집에도 발길을 끊었습니다. 수직임 사건으로 인해 장세동은 14억 원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1987년 제1교포 여성 김옥군 일명 수직임이 홍콩에서 남편 윤태식에게 살해당했는데 범행을 은폐하려던 윤태식은 아내가 북한 간첩이며 나를 납치하려 했다고 거짓 진술을 했습니다. 안기부는 이 진술을 정치적으로 이용했습니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으로 정권이 흔들리던 시기 민주화 열기를 잠재울 카드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안기부는 기자회견을 열어 간첩 사건을 대대적으로 선전했습니다. 그러나 후일 재수사 결과 윤태식의 진술은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직임은 간첩이 아니라 단순한 살인사건의 피해자였던 것입니다. 이 조작 사건의 배우로 지목된 인물이 바로 장세동 안기부장이었습니다. 국가는 유족에게 45억 원을 배상했고 장세동은 구상권 14억 원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2002년
38억 원 재산을 신고했던 그가 돈이 없다며 3억 원도 내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전두환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많은 이들이 외면했지만 장세동은 나흘 동안 빈소를 지키며 마지막 의리를 보였습니다. 85세의 늙은 충신이 마지막으로 보인 의리. 과연 이것이 아름다운 충성일까요? 아니면 비극적 집착일까요? 장세동은 권력의 정점에서 남산의 황제로 군림했지만 역사는 그를 어둠의 실세로 기록합니다. 그의 삶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사람에게 충성하는 것과 나라에 충성하는 것, 그 차이는 무엇인가? 그리고 잘못된 권력에 대한 맹목적 충성이 어떤 비극을 낳는가? 당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런 숨겨진 현대사 이야기를 더 알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